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 결혼한 지 이제 고작 9달 조금 넘은 새댁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어디에 털어놓을 곳도 없고,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글로라도 풀어놓고 가려고 해요. 아마 쓰다 보면 꽤 길어질 것 같네요. 제 마음속에 쌓였던 걸 한 번에 다 꺼내놓으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신랑은 연애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고 웬만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시부모님은 결혼 전 몇 번 정말 손에 꼽을 만큼만 배웠는데 그때마다 신랑이 미리 알려준 아버님이 조금 특이하시다는 말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말투나 행동이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다르달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성격 차이 정도로만 생각했죠.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결혼할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외국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준비나 혼수, 집 같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시댁으로부터 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신랑 집 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기에 어차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시작하면 되지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희 둘 다 학생 신분이었어요. 신랑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아직 학부생이었죠. 학생 신분으로 결혼을 한 이유는 거창한 계산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할 만큼 신랑이 좋았어요. 다만 우리 둘의 집안 배경은 확실히 차이가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자 신랑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 대신 제 나이와 상황을 보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셨던 거죠. 반면 신랑 쪽은 솔직히 말하면 그가 어떻게 유학을 올 수 있었는지가 신기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부모님은 신랑이라는 사람 자체만 보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에 반해 이 아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이 결혼 시기를 이렇게 일찍 잡게 된 데에는 조금은 계산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실 졸업 후 저희가 가지게 될 직업은 한국에서는 결혼 준비를 할 때 억 단위의 혼수와 예단이 오고 가는 게 거의 당연시되는 그런 잘 나가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직업이 생기기 전에 결혼을 해야 불필요하게 커진 기대나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신랑 역시 같은 판단을 했고 특히 신랑은 시아버지를 상대로 이 논리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학생 신분이니 결혼식을 간소하게 치르는 게 당연하다는 어찌 보면 좋은 핑곗거리를 만들어낸 셈이었어요. 신랑네 집 사정을 잘 아는 저로서는 이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만약 신랑이 직업을 갖게 되면 시댁에서는 다른 집들처럼 혼수며 예물이며 그 시기에 맞는 남들 하는 만큼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물론 저희 집은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만 주는 건 우리 집 가풍에 맞지 않았습니다. 주면 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시댁에서는 그만큼을 맞춰줄 여력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신랑은 아직 군복무도 마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최소 5년은 본격적으로 돈을 벌 기회조차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시간이 지나도 시댁 쪽 형편이 나아질 가능성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조건을 차분히 따져본 끝에 지금이 아니면 형식과 체면이라는 부담에 묶여 우리 둘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혼하기가 힘들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원래부터 혼수나 예단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오빠 결혼 때도 직접 나서서 혼수니 예단비니 하는 건 주고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번거롭고 불필요한 절차, 체면 칠해에 불과한 관습을 싫어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그 가풍 속에서 자랐기에 결혼은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살기로 약속하는 일이지 집안 대 집안이 물질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의 결혼 배경이 완성됐습니다. 결혼식 자체는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맞춰 치렀지만 세세하게 따져보면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거의 모든 비용은 저희 친정에서 부담했습니다. 식대는 하객 수에 맞춰 계산했지만 대관료며 꽃 장식비, 식순에 필요한 각종 부대 비용, 신혼여행 경비, 신랑 예복,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까지 전부 저희 집 몫이었죠. 거기에 더해 예단비도 1,5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사실 원래 가풍대로라면 서로 이런 건 주고받지 않는 게 맞았지만 제가 시집가는 입장이니 시댁에서 은근히 요청하셨고 저도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단비를 드렸더니 그 돈으로 시댁에서 저희 결혼 반지를 해주시고 제 혼례 한복과 꾸민 비용, 아버지 예복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남은 금액은 대부분 신랑의 유학생활비로 다시 돌려주셨더군요.
겉으로 보기에는 시댁에서도 챙겨줬네 싶을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재원 자체가 친정에서 나간 돈이었던 셈입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최소한의 절차만 마치고 끝났고 신혼여행도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으로 짧게 다녀왔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만큼 집 문제도 한국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현지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고 대신 살림살이는 전부 친정어머니께서 챙겨주셨습니다. 식기부터 주방용품, 생활가정까지 필요한 건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 주셨죠. 결혼 후에는 그 덕분에 불편함 없이 지냈고 처음 몇 달은 정말 꿈같이 행복했습니다. 물론 누가 보면 아직도 친정 돈 쓰면서 사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황상 제가 학업을 마치기 전까지는 학비와 생활비를 친정에서 지원받는 게 불가피했습니다. 부모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공부 끝까지 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걱정 말고 학업에만 전념해라 하시며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았기에 매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죠. 문제는 얼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저희가 사는 외국 집으로 오신 건데 단순히 여행 겸 잠깐 들르신 정도가 아니라 무려 몇 주째 이 좁아터진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방문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오래 머무르신 거죠.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도 솔직히 그래 이참에 잘해드려야지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결혼 전에는 뵌 적도 몇 번 없고 그나마도 식사 자리에서 짧게 인사드린 게 전부였으니까요. 시아버님이 평소 굉장히 특이하고 까다로운 성격이라는 얘기는 신랑을 통해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내가 잘하면 오히려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순진하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지내다 보니 그 기대가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금방 깨달았습니다. 저는 학생 신분이지만 매일같이 실습을 나가야 하기에 아침마다 서둘러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국도 끓여놓고 먹을 거리를 최대한 준비해 둡니다. 그래야 제가 없는 낮 시간에라도 시아버님이 끼니를 거르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애써 준비한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신랑이 직접 밥을 차려드린다고 해도 굳이 거절하시고 혼자 라면을 끓여 드십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입맛이 안 맞으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며칠이고 반복되니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더구나 저는 여기서 웬만한 한식 재료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지에서 아예 구하기 힘든 재료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먹던 음식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실력도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아버님은 제 음식을 전혀 드시지 않고 꼭 인스턴트 라면만을 고집하십니다. 더 어이없는 건 라면을 드시면서 신랑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너도 이런 라면 같은 거 먹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요. 신랑이 아버지 밥 차려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려도 굳이 라면을 끓이며 이런 소리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그냥 허탈함을 넘어 묘하게 자존심까지 상하더군요. 제가 없는 틈에 제 음식은 아예 외면하시고 마치 제가 무슨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는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신랑 말로는 원래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던지면서 은근히 생색을 내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평소 아침을 거의 안 드십니다. 오히려 제가 차려놓은 밥상은 거들떠도 안 보고 커피 한 잔이나 라면 같은 간단한 것만 드시곤 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 갑자기 교수님께서 호출을 하셔서 부랴부랴 준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집을 나설 때 아버님이 이미 깨어 계셔서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인사드리고 서둘러 나왔죠. 그런데 나중에 신랑한테 들으니 제가 나간 뒤 아버님이 신랑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내가 참고 넘어가지만 나중에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 안 차려주고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군요. 아니 아침을 드시는 분이면 제가 더 부지런히 차려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는 안 드시면서 제가 없을 때는 차려놓고 나가야 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신다니 이건 그냥 저를 시험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원래 안 드시잖아 라고 했더니 신랑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먹든 안 먹든 차려놓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분하고는 절대 같이 못 산다. 언젠가 신랑이 군대 갔다 오고 직업을 갖더라도 장기 체류는 절대 안 돼. 그날 이후로 아버님이 아침을 드시든 말든 저는 차리는데 의미를 두지 않게 됐습니다. 이미 제 성의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희 시아버님은 키가 크신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구조가 투룸 같은 원룸이라 거실에도 문이 달려있긴 하지만 결국 거실이 시아버님의 숙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최대한 편히 주무시도록 신경을 썼죠.
깨끗한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아버님 체격에 맞는 매트리스까지 새로 사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시더니 다 치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불편하다고 자신은 소파에서 자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파라는 게 길이가 고작 110cm 정도 되는 2인용 소파입니다.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잠깐 낮잠 잘 때나 쓸 법한 크기인데 키 큰 아버님이 몇 주째 거기서만 주무십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처음 며칠은 혹시 매트리스가 마음에 안 드시나 싶었는데 계속 그러시는 걸 보니 그냥 본인의 고집 같았습니다. 제가 아버님 그거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려도 그게 편하다고만 하십니다. 그러니 저도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그냥 그러시라고 했죠. 하지만 진짜 힘든 건 주무시는 장소가 아니라 부엌에서 제가 요리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제가 식사를 준비하려고 부엌에 서 있으면 아버님은 꼭 슬그머니 다가오십니다. 그러고는 간장 종류가 어떻네, 소금은 왜 이걸 쓰냐네, 국 건더기는 왜 이만큼만 넣냐네 하나하나 전부 참견을 하십니다. 심지어 국물 낼 때 멸치를 몇 개 넣는지도 간섭하십니다. 저는 순간 이게 시어머니 얘기가 아니라 시아버지 얘기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더 황당한 건 본인 입맛이 짠 걸 좋아하신다고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국에 소금을 한 움큼씩 넣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재워둔 고기에 간장을 왕창 부으셔서 짜다 못해 거의 소금절임 수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몰래 물로 헹구고 양념을 다시 해서 간신히 살려냈지만 그때 진땀 좀 뺐습니다. 그리고 그릇 얘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저희 집 그릇은 포트메리온을 씁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제 취향은 아니지만 신혼 때 많이들 쓴다고 하고 내구성도 괜찮아서 또 이 나라에서는 가격도 그리 나쁘지 않아서 선택한 거였죠. 그런데 아버님은 그걸 보시고는 이거 한국에서도 얼마 안 한다면서 별로 좋은 그릇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나름 조심스럽게 아버님 이거 한국에서도 그렇게 싼 건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이건 촌스럽다라고 우기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웃음도 안 나고 그냥 멍해졌습니다. 그릇이 촌스럽다느니 싸다느니 그게 뭐 대단한 문제라고 그렇게까지 단정하실까 싶었거든요. 그냥 이분은 자기 생각이 곧 정답인 분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일관성이 없음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관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뭔가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먹는다, 안 먹는다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시는데 그게 본인 기준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점심에 제가 정성껏 닭볶음탕을 끓여 놓았어요.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게 고기 잡내 없애려고 생강도 넣고 야채도 큼직하게 썰어서 맛있게 준비했죠. 그런데 아버님은 식탁에 앉으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닭을 안 먹는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혹시 다른 걸 드시고 싶으신가 해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본인이 직접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시더라고요. 마치 나는 이렇게까지 자립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듯 척척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그래, 본인 입맛대로 드시면 되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 외식을 나갔을 때 벌어졌습니다. 좋은 분위기의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를 고르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닭 날개 좀 시켜달라 하시는 겁니다. 점심에는 닭을 극구 거부하시던 분이 몇 시간 뒤에는 맛있게 닭 날개를 드시고 계셨죠. 솔직히 이런 일관성 없음은 그냥 흘려들면 됩니다. 그런데 외식 자리에서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홍합 요리를 시켰는데 신랑이 좋아하는 걸 알기에 제가 홍합을 하나하나 까서 그 접시로 옮겨줬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입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죠. 제 접시에는 껍질만 점점 쌓여갔습니다. 귤이랑 홍합은 예전에 신랑과 내기를 해서 제가 지면 까주기로 했던 거라 무수리 노릇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게임에서 진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님이 그 모습을 한참 보시더니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까준다고 해놓고 네가 다 먹은 거 아니냐?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싶어서 신랑을 보니 신랑은 그저 민망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그냥 웃으면서 맞아요, 아버님 제가 다 먹었어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거봐, 내 말이 맞지? 라고 하시더군요. 이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논리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이겼다고 느끼는 게 핵심이라는 걸요. 그저 내 말이 맞다는 결론만 나오면 그게 곧 진실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게다가 어느 날은 시아버님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저를 보고 넌 못생겼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난인가 싶어서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표정은 농담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외모에 대해 한 번도 심각하게 콤플렉스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거울을 보면 괜찮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주위에서도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결혼식 때도 저는 제 장점을 살리고 싶어서 골반 라인이 예쁘게 드러나는 머메이드 라인의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몸매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사진을 보면 꽤 잘 어울렸습니다. 친구들도 하객들도 드레스가 정말 잘 받는다고 해줬죠. 그런데 시아버님은 그날의 기억과는 전혀 무관하게 제 앞에서 못생겼다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 말이 저를 향한 어떤 애정 어린 놀림이라면 모를까? 그 순간 저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의 기분을 쿡 찔러놓고는 본인만 모르는 그런 무신경함이었죠. 그 후에 시어머님께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님도 시집 오셨을 때 시할머님께 매번 못생겼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우리 아들에 비해 인물이 한참 모자란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셨다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그냥 이 집안의 오래된 습관 같은 거구나.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로 우위를 점하려는 이상한 전통이 대대로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저는 신랑을 제 눈에 최고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는 170대 중반 정도이고 외모도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훈남입니다. 물론 남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제 사람을 멋지다고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님의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 아들 외모를 기준 삼아 며느리의 생김새를 평가하는 그 발상 자체가 황당하더군요. 이쯤 되니 정말 이 집안은 대대로 남을 평가하며 살아왔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시아버님과 함께 지내며 겪은 일들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차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거리를 중간중간 꼭 차를 세워 담배를 피우셔야 해서 3시간이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마치 그게 당연한 듯이 말이죠. 저는 처음엔 장거리 이동이라 잠깐 쉬는 건가 했는데 사실은 그냥 본인 흡연 습관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니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목적지에 빨리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본인 흡연 타임이 우선이라는 걸 보며 이분과 함께 움직일 때는 무조건 시간 계획을 2배로 잡아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씻으러 들어가시면 최소 2시간 동안은 안 나오십니다. 처음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겪어보니 그냥 욕실 안에서 천천히 아주 느릿느릿 모든 루틴을 즐기고 나오시는 거였습니다. 그 시간이면 저는 거실에서 뭘 하든 신경이 쓰이고 화장실을 못 쓰니 생활 리듬이 다 깨져버렸죠. 게다가 거짓말도 참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그게 사소한 일이어도 그런 적 없다. 혹은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며 본인의 말과 행동을 바로 부정하십니다. 처음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건가 했는데 반복되다 보니 그게 습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적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남편도 아버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심합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는 어떻게든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버님을 모시고 1박 2박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저와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은 고맙지만 그동안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은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욕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저였지만 그 순간 속으로 온갖 욕이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울분이 치민다는 말이 그냥 과장된 표현인 줄 알았는데 제 몸과 마음이 그걸 직접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면서도 머릿속에는 제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혼하니 시댁 이야기를 밖에다 하기도 참 어렵더군요.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제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까지 기가 막히고 황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아버님이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조차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는 알면서도 신경을 안 쓰시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겐 그 무심함이 더 신기하고 또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희 시댁의 가정사는 참 복잡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 사정이 너무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풀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구체적인 사연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시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겹으로 얽힌 관계와 사연들이 존재합니다. 들으면 한숨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이런저런 배경 때문에 제 남편은 결혼 전까지 아버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도 부끄럽고 쪽팔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도 제가 그 모든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며느리에게 굳이 알릴 필요 없는 일로 여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연애 3년 차 무렵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우연히 정말 뜻밖의 경로로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되셨습니다. 지인을 통해 흘러들어온 이야기였는데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 저는 신랑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했고 제 귀로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그때 신랑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사실을 인정했고 덤덤하게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제 친정아버지는 참 현명하셨습니다. 집안 배경이 복잡한 게 아이 잘못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전부 어른들의 잘못이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는 말씀이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 한켠이 놓이면서도 부모님의 그 깊은 배려와 그릇이 새삼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라면 결혼을 재고하라고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존중하고 제 선택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배경과 사정을 모두 안 상태에서 시간과 함께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까지 이어졌죠. 저는 그 과정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조건이나 환경보다 훨씬 깊은 가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더군요. 가까이 가보니 신랑과 아버님이 심하게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신랑이 목소리를 높이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었기에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는 아버님 짐이 죄다 꺼내져 있었고 캐리어는 벌써 반쯤 닫힌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은 신랑에게 티켓 날짜를 앞당기라고 큰 소리로 재촉하고 계셨죠. 빨리 날짜 바꿔, 나 당장 가게. 목소리에는 자존심과 억울함 그리고 묘한 고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제 속에서 그동안 쌓이고 쌓인 울분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화에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드디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암 걸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깔렸고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을 보며 일부러 영어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이라도 비행기표 있는지 알아봐서 보내드리자. 제 표정은 담담했지만 속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버님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었지만 분위기와 제 어투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을 겁니다. 아버님은 잠시 멀뚱멀뚱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빛 속엔 당혹감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한국 가시면 다시는 여기 올 생각 마세요. 기어코 오시겠다면 국제미화 될 각오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 부부가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목소리 끝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더는 웃어넘기거나 대충 좋게 말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국에 가더라도 어머님만 찾아뵐 겁니다. 아버님 댁에는 찾아갈 일이 없을 테니 그렇게 아세요. 순간 옆에서 남편이 한숨을 내쉬더니 덧붙였습니다. 제 말이 아내 말과 같습니다. 그대로 아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은 더 이상 어떤 말도 이어지지 않는 정막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아버님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의도적으로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거실에서 마주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일부러 다른 방에 머물렀습니다. 아버님이 배고프면 직접 알아서 차려드리든 아니면 밖에서 사드시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간 쌓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제 마음을 소모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 사이 집안 공기는 계속 팽팽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신랑도 아버님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했지만 저를 위해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죠. 더 이상 예의나 체면 때문에 제 마음을 꾹 눌러 참지는 않겠다고요. 어차피 저와 아버님 사이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으니까요. 출국 당일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적막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이 그 침묵을 메웠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시계를 보며 이 시간이 지나면 끝이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드리면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신랑만이 짧게 가세요 한마디 했고 저는 한 발짝 뒤에서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라는 존재를 이렇게까지 밀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지만 곧 후회는 전혀 없다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과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속 한켠에서는 묘한 해방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뵙고 싶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제 인생에서 이 관계는 여기서 완전히 끝입니다.